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오후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인데요. 지금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는 주 유엔 미국 대사에 거물을 지금 앉히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거물은 바로 힐러리 전 국무장관입니다. 그래서 유엔 대사에 앉혀서 그야말로 미국이 다시 한번 국제정치에서 리더십을 회복하는 중요한 이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유엔이 중요한 국제 문제에 관해서 1차적으로 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부터 시작해서 힐러리를 앞세워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해서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미국의 강력한 이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나오는 얘기가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보도가 됐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의 리더십이 굉장히 약화됐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유엔 안에서 미국의 위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적 일방주의로 인해서 미국의 리더십과 편판이 완전히 다 깨져버렸는데 이거를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 국무부에서는 최근에 우리 한미일 3국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의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미일 3국 외교안보 협력 체제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즉 옛날 냉전시대 때 북방 삼각관계라 이렇게 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방 삼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방 삼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다자주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국제관계의 틀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이 프레임을 바이든은 지금 구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 틀 안에서 당연히 한미일 3국 관계의 복원이 굉장히 바이든 입장에서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국무부의 네퍼, 이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통화태 담당 부차관보인데요. 이 네퍼 부차관보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주관한 이 회의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제목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시대에 대비한 한미 협력 전망이다.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특히 언론과 미 대중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쿠에서 한미일 3국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 그리고 이 미국, 대만이 공유하는 가치, 민주주의와 종교, 집회, 언론의 자유인데 이런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처한 이 가치의 공동 가치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리고 이 한국과 같이 국제사회의 혜택을 받은 국가들이 신장 문제라든가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즉 중국과 관련된 이 갈등 사안에 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일어나서 말하기를 희망한다. 이 얘기는 결국 문재인 정권의 친중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 친중 입장을 강력히 포기하고 다시 한미 공동의 동맹 정신으로 돌아와라. 이런 압박의 그런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 지금 국내에서 느닷없이 말이죠. 일대 대변화가 있어요. 그동안에 토착 왜구다. 그 다음에 친일파다. 이러면서 여권에서 비판을 한 것이 바로 흔히 얘기하는 보수 야권이었습니다. 보수 야권은 한마디로 항상 친일파 그리고 토착 왜구 죽창가를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게 바로 조국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된 이후부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는 미국의 고개를 내미자니 창피한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해도.
미국 내에서 뭐라고 얘기 들었어요? 블룸버그 이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마 양심은 그래도 조금 있는지 미국 바이든한테 매달리면서 옛날 트럼프처럼 제발 김정은하고 이야기를 좀 정상회담을 하게 해달라. 이 얘기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더 망신 당하기는 좀 부끄럽다. 이것을 뒤늦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어디로 돌리고 있느냐? 전부 일본에 돌리고 있는데 일본에 돌리더라도 말이죠. 최소의 양심과 국가로서의 양식, 그러잖아요. 국가로서의 기본 외교의 틀, 그 다음에 이 프로토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이런 걸 어느 정도는 감안해 줘가면서 일본에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오고 미국이 어려워지니까 전부 일본으로 달려가고 있다. 너무 창피하다. 예. 이 대한민국을 일본 완전히 반일 노선으로 계속 3년간을 놀았잖아요. 막말로 해서.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즉 보수야권 친일 세력 그들이 얘기하는 보수야권 그들이 얘기하는 토착 외국 여기보다도 더 일본에 손을 벌리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박지원이 갔죠. 그 다음에 김진표가 갔죠. 그 다음에 내주에 서훈이 갑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국제사회의 대망신이에요. 대망신. 참 제가 다른 망신이라는 말은 못 쓰겠고요. 정말 망신스러운 겁니다. 예. 이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외교부 또는 청와대가 한마디 해야죠.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스가 총리도 새로 들어섰고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 이 정권도 새로 들어서게 되고 또 시진핑은 앞으로 장기 영구 집권하게 되어 있고 또 김정은이도 뭐 당연히 세습체니까 계속 핵은 포기할 것 같지 않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없도록 앞으로는 정책의 기조를 바꿔나가겠고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바이든 측 열심히 관계 강화를 하겠고 그리고 이 친중 친북 이런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스가하고도 잘 지내서 이 한미일 삼각 외교안보 협력 관계의 복원을 최단 시간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고 이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잘못된 한일 관계 바꿔나가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사과할 거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국회에 가서 사과하고 이러고서 어느 정도 공개 가능한 이런 거 다 공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개 가능한 외교 활동은 미리 우리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넓혀서 대일 외교를 나가면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연거푸 지난 8일 날 박지원 이 국정원장 갔죠. 어제는 김진표가 갔죠. 내주 지금 17일 날 내주 화요일 날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서훈이 가죠. 이런 것은 안 된다. 왜? 지금 국제사회는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 외교관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특히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국제 탑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당당한 외교, 그야말로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성숙한 외교를 좀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하는 얘기도 다 똑같아요. 전부 사정하는 얘기, 무릎 꿇고 비는 얘기나 똑같아. 제발 연말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문재인 정권이 주관하게 돼 있는데 이때 스가 총리가 서울을 와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남북한, 그 다음에 미일 간에 정상회담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오도록 하는데 한국 정부도 노력하겠지만은 일본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거 앵무새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앵무새같이. 김진표 의원만 약간 색깔을 달리하고 있어요. 꼭 징용 문제 가지고 먼저 해결할 것 없다. 그건 뭐 정상 간의 회담인데 그런 징용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 간에 또 의원 간에 이 교류 협력이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회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의회 배지 달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한일 간의 이 징용 문제만 꼭 징용 문제를 해결하도록 스가 총리가 노력을 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 총리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이 먼저 정돈을 해달라. 즉 환경을 먼저 만들어 달라. 그래야 서울에 오거나 말거나 할 것 아니냐. 이런 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한마디로 별로 들을 게 없다. 새로운 것이 없다.
먼저 조건을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먼저 조건을 만들어내는 얘기는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이 그렇잖아요. 현금화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기업들. 예.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그래서 문의사항 어느 정도 일본 정부에서는 좀 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워낙 우리 민주당과 현 청와대가 이 친일파, 토착 왜구 이런 사고 다 벌이다 보니까 지금 오갈 데가 없어요. 예. 문의사항하는 일본과 한국에 있는 기업 국민들이 기부금을 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배상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가 총리한테 사실상 망신만 당하고 다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언론에서까지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실리고 있어요. 이런 이 내용이. 예, 그래서 정신 좀 차리고 제발 좀 여유 있게 너무 서둘지 말고 품위와 품격을 지켜가면서 해달라.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말이죠. 예, 뭐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냐면 오늘자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로서는 제로 답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느낌이 없다. 이렇게 정부 관계자의 입장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 총리는 여전히 한국 의원 국정원장, 정부 당국의 이러한 요청에 관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중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일본 측의 기본 입장이고 그 기본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까지 또 거들고 나왔어요. 한일 정상 간에 공동선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조금 한숨을 돌려가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본에게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있는데 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또 절절매고 있잖아요. 제발 시진핑은 안에 와달라. 지금 절절매다 보니까 중국한테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중 또한 일반 약속 포기. 일방 약속을 포기하고 정부는 또 중국을 대변하고 있다. 한국민 능멸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이 특별기 완전히 운행 취소해버렸잖아요. 요거가 주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해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실상. 여러분들 기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것도 빼놓고 핵심만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한 2분에 걸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 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국이 삼성전자와 계열사 임직원 200명을 태우고 13일 중국으로 가려던 우리 전세기 2대의 운항을 사전 통보도 없이 취소했다. 지난 5월 한중 합의로 도입한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삼성 전세기가 허용된 시안과 텐진 두 곳에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공장이 있다. 특히 시안 공장은 삼성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로 기존 70억 달러 투자에 이어 80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이 코로나 우려로 전세기 운항을 취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전 통보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조차 하지 않은 것은 한국과 한국 정부, 한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는 최근 중국은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적, 기업인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 대변인으로 나선 것이다. 공산당 중앙정부와는 무관하다고 두둔까지 했다. 지난달 중국이 북한의 6.25 남침을 왜곡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도 항의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 올 초 중국의 우한 말 코로나가 창궐하자 대다수 국가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감염원 차단이 방역 제1원칙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차단하라는 전문가와 국민 요구가 빗발쳤지만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외면했다. 대통령은 오히려 시진핑에게 전화해서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 어려움이라고 했다. 그런데 중국은 3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한국에 귀띔도 해주지 않았다. 외교보다 더 중요한 건 방역이라며 훈계까지 했다. 그때도 정부는 중국 조치는 전 세계를 향한 것이라며 감쌌다. 반면 일본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자 저희가 의심, 비과학, 비우호라고 비난했다. 11일부터 중국에 하는 우리 국민은 자비 40여만 원을 들여 코로나 검사를 2차례 받아야 하지만 한국에 오는 중국인은 무료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상할 게 없다고 한다. 이 정부는 중국 앞에만 서면 고양이 앞의 쥐가 된다. 중국 양재츠 정치국 우연은 서울 아닌 부산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났다.
청와대 예방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이 이상한 일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지도 않는다. 2017년 대통령 방중 때는 국빈 만찬을 하고도 사진 한 장 배포하지 않다가 문제가 되기 전자 뒤늦게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 사진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도 당했다. 중국이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약속과 관례를 깨는 폭력을 자행해도 문정부는 상전 모시듯 눈치만 본다. 이 모든 것이 시진핑 방한을 위한 저자세라는 얘기가 나온다. 시진핑이 한국 오면 무슨 국군이라도 열리나 중국과 문정부는 더 이상 한국민을 능멸하지 말라. 요런 사설입니다. 참 이 사설을 보고 문재인 정권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몇몇 정치인들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 이 조금 박해에서 민주당 내에서 야당처럼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박용진 의원이 이 차기 대권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름대로 정치 활동을 좀 더 왕성하게 하고 있고 이 보수 쪽에도 손발을 내밀고 있어요.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문바들로부터 난리가 났다. 엄청 욕을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적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선일보 행사에 참석했다가 친문 비난이 쇄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출당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도 조문하고 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꼽기도 해서 이 보수층에 상당히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이런 정치 행각에 관해서 친문 세력들이 일제히 비난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조선일보 행사는 최근에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타임캡슐 봉인식을 가졌습니다. 이 봉인식에 참석한 거에 관해서 지금 여권 인사들이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행사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도 수장품을 보냈고, 이 수장품을 보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상당히 큰 행사였는데, 이거 하나까지도 전부 당원 게시판에 도대체 어느 당 사람이냐, 양심 있으면 스스로 민주당을 나가라. 이런 항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타임캡슐에는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수장품이 담겼고, 이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코로나 마스크 4장과 덕분에 배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수첩,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 정세균 총리의 2070년을 살아가는 국민께 쓰는 편지,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수장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 요청으로 수장품을 보낸 정부 여당 관계자 중에서 유독 박용진 의원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 대권 도전을 지금 강력히 시사하고 지금 활동의 발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재명과 이낙연 구도를 깰 제3의 후보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 언론의 이 보도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이 금태섭 의원이 본래 얘기한 대로 오늘 이 범여권에 해당되는 시대전환 이 초청으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첫 연설인데요. 탈당하고 나서 여기에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러한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이 특강 요지에 관해서 몇 말씀만 드린다면, 이 본인이 정치를 하려면 자기가 꿈꾸는 세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유독 정치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복잡해지면서 나아갈 방향을 한마디로 이야기는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서 양곡화를 없앤다거나 젊은 분들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체를 통틀어 하나로 이야기하거나 한 가지 방법 제시하기는 어렵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정치하려면 자기가 꿈꾸는 세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고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만 유독 그런 질문을 받는다. 이렇게 강연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특정한 공직이 아닌 정치 자체에 대해 왜 시작하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정치를 조금 혐오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며 그런 것이 뿌리가 깊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우리 정치에 대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에는 40대 지도자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에 마크롱이 있고 오바마도 40대 대통령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들이 부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점은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도 40대가 돼서 국가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그분들은 20대부터 정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젊은 총리들은 20대에 시장통에 상자를 놓고 올라가서 연설하면서 정치를 시작한 분들이고 오바마도 시카고에서 돌아다니면서 지역사회 분야운동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현진 의원이 최근에 바로 13일 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의 맞상대했던 최재성 정무수석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의 핵심 요지는 바로 주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10가지 질문사항을 했는데 그 10가지 질문사항에 관해서 답변 자료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서서 있는 것이 언론에 다 노출이 됐는데도 왜 그것을 제대로 전달을 안 했느냐, 요거를 추궁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제법 최재성 수석이 좀 수세에 몰리는 그러한 국면이 조성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죠. 이 감사원 감사위원을 청와대에서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아직도 관철이 되지 않고 있는 인물, 검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김봉현이가 이 김모수 전 차관한테 인사청탁을 하려고 했다. 또 통화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시사전을 녹취록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보도 내용, 시사전을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백한 허위다. 그리고 김봉현 측에서도 누가 통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얼토당토하는 소리다. 이렇게 또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김호수 차관이 이렇게 재임 시기에 자신이 재임 시기에 김봉현에게서 인사청탁을 들었다는 이 보도한 시사전을 이 편집국장, 취재 기자, 그리고 김봉현 이런 사람들을 모두 모조리 13일 날 서울 서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소 조치했다. 이런 내용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사저널에서는 뭐라고 보도했냐면 김봉현이의 측근 녹취록 입수했다. 그래서 김봉현이가 김호수 차관 재직 시절에 인사청탁을 했고 김 차관과 통화한 근거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 시사저널과 관련해서는 김봉현이 회장이 완전히 또 부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김봉현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녹취록, 옥중서신 정말 여러 사람 잡고 있어요. 이거 빨리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요. 이 페북을 통해서 한마디 또 했습니다. 괴멸된 당으로 대선을 맞이하는 건 지옥과 같은 것이다. 좌파 이중대로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다시 탄핵 당시처럼 괴멸된 당을 안고 대선을 맞이하는 것은 지옥과 같은 일이고 더 이상 당이 실험 도구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정, 자유, 서민의 보수적 가치를 새롭게 지금은 정리해야 할 때다. 트럼프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결정적 이유는 공화당의 보수적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한 집도끼 반란이다. 같이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는 사실상 공화당이 이겼지만 공화당의 아성이었던 애리조나, 조지아주를 내준 것은 한국에서 TK와 PK 지역을 민주당에 내준 것과 다를 바 없다. 끝없는 기행과 충동으로 세계를 혼돈으로 몰고 갔던 트럼프 시대는 이제 갔고 새로운 시대적 가치인 공정을 화두로 우리는 어떻게 좌표를 설정해야 할지 고심해야 할 때다. 좌파 이중대 정책 추진으로 이를 극복할지는 참으로 의문이고 이미 저들이 선점한 좌파 이중대 아류의 정책만으로는 좌파들은 오지 않고 집도끼만 달아난다. 그래서 아울러 스윙보터들 소위 중도층을 공략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스윙보터는 센 곳으로 붙고 다음 대선은 누가 뭐래도 치열한 진영 대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거의 기본은 아군 강화와 이치 대란 후 상대 진영 공격인데 아군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상대 진영만 힐끗힐끗 넘보는 방책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게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5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